네, 드디어 본 강의의 마지막 파트인 분쟁의 마무리, 집행에 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집행이라 하면 엄밀히 얘기하면 그 집행 권한을 현실화하는 작업이 이제 집행 절차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그 집행 절차를 여기서 강의하는 것은 이 본 강의의 목적에 맞지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본 강의가 무역거래에 관한 것이고, 특히 무역거래의 특징상 집행 권한을 확보한 지역, 분쟁을 시작하거나 대응한 장소와 그 집행권을 현실화한 지역에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분쟁의 지역을 미국과 한국으로 나누고 분쟁의 수단을 소송과 중재를 구분해서 그 외국의 집행권한이 현지에서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에 관한 메커니즘을 좀 설명을 드리고, 그 설명을 통해서 이제 수강생 여러분들이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던 이제 무역계약에서의 분쟁 해결 수단, 장소, 뭐 분쟁의 시작과 대응의 장소와 수단 등을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목적에서 본 강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무역거래의 경우에는 이제 그 분쟁의 결과가 나온 것과 그 분쟁의 결과를 현실화한 지역이 다른 경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회사가 한국 회사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한국 회사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회사가 있는 이제 한국 회사의 재산이 있는 한국에서 이제 그 미국 법원의 판결을 집행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하냐,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느냐, 그런 것들이 문제될 수가 있겠지요. 당연히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분쟁 해결 수단을 중재를 선택한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미국 법원의 판결을 한국에서 집행할 수 있는지, 한국 법원의 판결을 미국에서 집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대 판정을 한국이나 미국에서 어떻게 집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각의 경우에 뭐 어떤 것이 더 좋다, 어떤 것이 더 낫다라고 단정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역계약을 체결하실 때 또는 실제로 분쟁을 시작하거나 대응하실 때 그 분쟁의 수단과 지역을 신중하게 검토하여서 결정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먼저 앞서 설명드린 예시에서와 같이 미국 판결을 한국에서 집행할 수 있는지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한국의 민사소송법 제217조에서 다음 5가지를 충족하는 경우 외국 판결을 승인해서 한국에서 집행할 수 있게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 5가지는 확정 판결일 것, 그 다음 상호 보증, 즉 외국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종류의 판결을 승인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하고, 재판 관할이 있어야 하고, 적법한 송달 및 방어권 행사 등이 이루어졌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공소 양속을 위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런 요건들을 다 알고 계실 필요는 없지만 이제 관련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알고 계시면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계약서나 아니면 분쟁과 관련해서 좀 도움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 소개드릴 판례는 이제 판결을 한 외국 법원이 위치한 국가와 한국이 조약, 즉 판결을 이제 서로의 나라에서 승인해 줄 것이라는 조약까지 체결할 필요는 없고 또 실제로 사례가 있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라는 입장이라는 내용인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상호 보증의 범위를 넓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번에 나온 대법원 판례를 보시면 이 밑줄 친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설령 이 사건 미국 소송에서 대한민국의 주소를 둔 피고에 대한 송달이 미국 법상 송달 방식이 아니어서 결국 민사소송법상 송달이 이루어진 것이 아님에도 실질적으로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받았다면 이 4번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즉 법에서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위법한 것은 맞지만 그 취지가 당사자가 소송에서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가지게 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방어할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그 송달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 역시 요건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또 마지막 요건이 공소양속 위반을 하지 않았을 것, 이것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보시면 미국 판결 배상액이 문제가 된 매매계약, 즉 무역계약이죠. 그 계약의 매매대금을 초과하더라도 공소양속 위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은 미국 법원 판결에서는 이제 변호사 비용의 부담까지 판결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비용이 한국에서 인정하는 변호사 비용보다 크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한국법상 변호사 비용은 물론 그 변호사 비용 판결이 있지만 미국과 비교할 때 사실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다음으로 설령 이 사건 미국 판결 승인으로 피고에게 생활 기반의 파탄 위험이 있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 이러한 대법원 판례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살펴본 한국 대법원의 입장들을 보면 어떠신가요? 상당히 관대하게 외국 판결의 승인을 인정하는 태도로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5가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신중하게 살펴보겠지만 해석을 엄격하게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음은 지방법원 판례이기는 하지만 앞서 본 대법원 판례와는 달리 미국 법원 판결의 내용을 일부만 승인한 사례입니다. 보시면 미국 법원에서 인정한 손해배상액에서 법원은 경제적인 손해액은 승인을 하였지만 비경제적인 부분은 한국의 손해배상법 기본원칙과 사회 일반의 법 감정상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취지로 판시를 하였습니다. 사례는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 카운티 슈페리어 법원 북부 지원에서 있었던 손해배상 사건이었습니다. 방금 살펴본 사례에서 이제 비경제적 손해, 이제 한국의 손해배상법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아마도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한국에서는 일부 특별한 케이스만 적용되고 있고 일반적인 손해배상 개념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한국 민사소송법은 2014년 5월경에 징벌적 손해배상에 따른 손해액을 명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과거에는 공소양속 위반에 관한 것이라고 그 이유를 제시했다면 아마 이제는 이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2를 직접 적용해서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취지를 담은 대법원 판례가 이미 나오기도 했고요. 이 점을 고려하면 미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상대방이 한국 회사에서 한국 법원의 미국 판결의 승인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이런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2에 따라서 일부만 승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 판결을 미국에서 집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간단히 소개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미국에는 외국 판결의 미국 내 효력을 인정하는 것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조약이 존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연방 차원의 입법도 없습니다. 통일 외국 판결 집행법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실제로는 외국, 그러니까 foreign country가 아니라 타주, 즉 foreign state의 판결을 집행하기 위한 경우만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미국에서 foreign이라는 의미는 한국에서 이제 통용되는 것과 같이 다른 내셔널리티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스테이트를 의미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통일 외국 판결 집행법에서 외국은 바로 다른 스테이트를 의미하는 것이죠. 아무튼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결국은 외국의 판결은 미국에서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각 주법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미국 각 주에서 외국의 판결을 승인하고 집행하는 데 기준이 되는 법들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통일 외국 금전 판결 승인법, 앞서 본 것과는 달리 금전이 들어가 있죠. 이 통일 외국 금전 판결 승인법이 주요 적용 법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캘리포니아주도 역시 이 통일 외국 금전 판결 승인법을 채택해서 외국 판결의 승인 및 집행을 판단하고 있는데요.
절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별도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일 외국 판결 승인법은 간단한 등록 절차로 외국 판결,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다른 주의 판결을 승인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foreign country의 경우에도 뭐 그렇게 간단한 등록 절차로 할 수 있는지가 그동안 좀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5년 신법을 만들면서 명시적으로 별개의 승인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고 합니다. 내용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 왜곡 판결이 종국적이고 확정적이며 집행 가능한 판결이면 적법 절차 위반, 통지 결여 등의 재량 거부 사유가 없는 한 승인을 한다고 합니다. 다만 판결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경우 승인을 할 수 없다고 정하여 그 시간적 한계를 마련해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재 판정의 집행입니다. 중재는 어떤 특정 국가의 법률이 지배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뉴욕 협약이 가장 크게 지배하는 시스템입니다. 2021년 6월 기준으로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총 166개국이 가입하여서 이 뉴욕 협약에 따라 국경을 넘어 중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채약국 내 영토에서 내려진 중재 판정을 집행지의 법원이 승인 및 집행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집행을 구하는 당사자는 중재 판정문, 중재 합의 원문 및 그 번역본을 제출하면 충분하고 그 집행을 저지하려는 자가 여러 가지 집행 거부 사유를 주장하고 입증을 해야 합니다. 먼저 미국에서 이뤄진 중재 판정을 한국에서 집행할 수 있느냐? 이에 대해 한국의 중재법은 한국의 중재법상 취소 사유나 뉴욕 협약의 집행 거부 사유가 없는 한 승인하고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뉴욕 협약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보면 첫 번째는 중거법이 아닌 기준에 따라서 지연 손해금을 산정하였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요. 두 번째는 중재법이 한국법임에도 지연 손해금을 원화가 아니라 외화로 계산한 경우인데 역시나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상대적으로 폭넓은 승인 기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한국에서 이뤄진 중재 판정을 미국에서 집행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미국도 기본적으로 뉴욕 협약의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법원은 승인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미국 법원의 집행선호주의, pro-enforcement bias의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중재 판정이 미국 내에서 승인되고 집행되는 것이 자유로워야 미국 기업과 해외 기업과의 계약, 당연히 무역 계약도 포함이 되겠죠. 그 계약의 신뢰성이 높아져서 결국 미국의 수출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미국 법원의 집행선호주의이고요. 그 밖에 외국 중재 판정이 미국의 실정법을 위반하였음에도 그 집행이 승인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뉴욕 협약에는 공공질서 위반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앞서 한국의 경우와 같이 상대적으로 폭넓은 승인 기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로써 본 강의가 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긴 시간 본 강의를 들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부디 본 강의를 들으신 수강생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혹시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아래 이메일이나 전화, 홈페이지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시간 관계상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못해서 조금 아쉽기도 한데요. 아마도 다음에 좋은 기회에 또 강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럼 모든 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한미 비즈니스 무탈하게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